네, 신주입니다. 2008년 4월 18일 아침이었어요. 도쿄도 고토구에 사는 23살의 토조 루리카라고 하는데 언니랑 둘이 살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가서 도쿄에서 살았어요. 언니가 회사에 다니거든요. 출근할 언니에게 아침에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도시락 다 쌌고 먼저 나갔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언니도 도시락 들고 회사에 갔어요. 지방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타지라. 그리고 둘이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만 하면은 하루 종일 틈틈이 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문자를 했대요, 이날. 그러다 루리카가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언니도 곧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연락은 멈췄죠. 그런데 언니가 막상 집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루리카의 가방이 있는 걸 봐선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사람은 없어요. 바닥에는 동생의 짐이 어질러져 있었고요. 급하게 다시 나갈 일이 생겼나 싶어서 신발을 벗는 현관 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문 안쪽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도시락 싸주면서 쓰던 칼도 없어진 거예요. 동생한테 전화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칼과 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언니가 급히 실종 신고했어요. 원래 성인의 실종은 단순 가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면은 당장은 며칠 기다려보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관에 묻어있는 피 때문에 바로 수사가 다행히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여기가 사라진 루리카와 언니가 살던 집이에요. 일본은 이런 집을 아파트와 빌라의 중간 정도 규모인 맨션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맨션은 건물 입구에 중문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들어가고요. 보통 그러면 CCTV도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해 보여서 여자끼리 사니까 이 집을 선택했던 건데 경찰이 와서 이 CCTV부터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동생이 사라진 그날 건물 입주자 외에는 아무도 여기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루리카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장면은 없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CCTV가 설치된 이 입구를 지나지 않고는 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루리카가 사는 집은 916호예요. 뛰어내릴 수도 없죠. 언니에게 집에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냈었고 집에 와보니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있는데 나간 장면이 없다는 건 뭐예요? 루리카는 결국 이 건물 안에 아직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경찰은 현관에 묻어있는 그 혈흔 자국에서 쪽지문을 발견합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문을 이렇게 짚으면서 생긴 자국 같아 보였어요. 이게 루리카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 손에 피가 묻었다면 이건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수상한 사람이 나가거나 들어오질 않았으니 결국 범인도 같이 이 건물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경찰은 수사가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건물에 공실이 3분의 1이나 됐거든요.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집이. 그러면 용의자로 볼 사람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건물 조사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릴 것이고 결국 루리카와 범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40분 경찰은 이웃집 탐문 조사를 시작했어요. 루리카가 살던 9층에는 한 집밖에 안 살았거든요. 918호인데 남자 혼자 살아요. 경찰이 문 두들겨 보니까 수사에 협조적이었어요. 경찰이 수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없냐 했더니 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어요. 피해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해 보였는데 뭐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씩 내려가면서 세입자 전체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똑같은 말만 하고요.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대요. 경찰은 다시 이 맨션 출입자와 CCTV 확인하면서 새벽 1시쯤 두 번째 탐문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요. 루리카의 흔적도 나오질 않았어요. 분명히 루리카는 집에 들어왔고 무슨 일 생긴 것 같은데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건물을 아무리 뒤져봐도 당사자는 보이질 않아요. 루리카에게 마지막 문자를 받고 언니가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 사이에 건물 안에서 사람이 완벽하게 사라진 이상한 사건이었던 거죠. 왜인진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인과 루리카가 이 건물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없거든요. 루리카를 찾는 데 실패한 경찰은 이번엔 범인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이미 쪽지문을 확보한 상태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지문을 모두 받았어요. 대조해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해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 루리카가 같은 건물에 사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라면 범인은 이 시신을 밖으로 운반해야 될 거예요. 이 점을 노려서 아예 맨션 입구를 막고 출입자들의 명단과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을 기록하면서 짐 검사까지 다 합니다. 시신이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실패합니다. 시신이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건 범인이 아직 집에 보관 중이거나 집안에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어요. 수색영장 받아서 이 맨션 건물 전체의 모든 사람들 집안을 다 수색해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경찰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색 범위가 좁긴 했지만 현장이 건물 안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명확했거든요. 쪽지문이라도 대조해볼 사람들은 분명했고 숫자도 적으니까 이거 해결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수상한 점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잘못 정한 건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볼 만큼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도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생각은 여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CCTV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건을 포기할 수 없던 경찰은 큰 기대는 안 해봤지만 스스로 범인이 나타나게 유인해볼 생각이었는데요. 계속 맨션 입구를 통제해요. 그러면서 출입자, 주민들 명단 관리했고 소지품 가방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범인이 건물 안에 있으면 이 점은 분명히 심리적인 압박은 될 거예요. 음식이나 생필품은 필요할 테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경찰을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범인이 먼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자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한 달 정도 해봤습니다. 범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경찰은 범인을 못 잡는 일 다음으로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TV와 라디오,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나오다 보니까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졌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경찰과 취재진의 이중으로 둘러싸여 살게 됐죠. 나갈 때마다 이름과 시간을 적고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달려드는 취재 기자들을 또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 노인, 아이 상관없이 무작정 다 붙잡고 인터뷰를 했고요. 집에 들어가려면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같은 사람한테도 매일 같은 걸 물어봤고 방송에 이걸 그대로 또 내보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이 당시에. 이때 촬영된 인터뷰 영상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今初めて落ちてない昨日そうですね、昨日からはい。ちょっとまあおとなしくして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叫び声とか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なかったです。一応なんか8時ぐらいとかどうでしたかみたいな話をちょっと一回聞かれたんですけど、いや全然ちょっと覚えないですね。警察から女性の写真って見せられました。一応エレベーターだと思うんですけど、エレベーターに入るところの女性見覚えありましたか？ちょっとないですね。まあ普通にいてもらってで音しないんですよって話をして、まあ、あとはお風呂場とトイレにさせてくださいって感じで、やっぱりエレベーターで出ているのを見てないカメラに映ってないんでちょっと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って感じで、まあ、ちょっとまあ僕を疑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疑われたのとちょっと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민 사람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없다고만 말한 겁니다. 똑같아요. 대답들이. 경찰은 틈나는 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내부 수색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찾는 건 하나 없었고요. 시간은 계속 지나갔어요. CCTV에는 사각지대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단서가 나오지 않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 안에 경찰이 찾지 못한 숨겨진 방이 있고 거기에 루리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루리카를 숨긴 사람은 집 내부를 개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숨겨야 한다면 결국 루리카는 범인에게 사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한 달 넘게 소득도 없는 짐 검사를 계속하고 있던 이유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지문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일치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2008년 5월 25일 루리카 실종 한 달 만에 그 쪽지문의 주인을 찾았어요. 그럼 대체 범인은 누구고 왜 루리카를 납치했으며 어디에 숨겼길래 그렇게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지문은 왜 이제야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는지 이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은 방금 인터뷰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1975년생으로 사건 당시 33살의 호시지마 타카노리였습니다. 루리카 집에서 한 칸 옆에 살던 그 918호 남자거든요.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볼 차례인데, 사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 고양이 쫓아가다가 사고로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요. 피부 이식을 해도 흉터가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고, 이때부터 성격이 어두워지고 화상과 상관도 없는 부모에게 원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도 성격은 바뀌지 않았고요. 나중엔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는 살해 의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외출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주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학교 성적은 좋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인 세가에 취직을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가에서 나오는 게임 안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대기업이에요. 세가에 들어간 이유는 호시지마가 정보통신 계열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관련 직종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원하는 게임 만들면서 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회사에서는 4년간 오락실의 점장을 맡긴 겁니다. 적성에 안 맞는 일만 시키니까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컴퓨터 소프트 회사에 파견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은행 프로그래머로 이직하면서 33살에는 600만 엔의 연봉을 받을 정도로 꽤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입이 나름 괜찮다 보니까 매일 택시 타고 출퇴근했어요. 그리고 집값이 좀 비싸다는 도쿄의 고토구 맨션도 얻게 된 거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쁜 건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건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어릴 때 겪은 왕따나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이걸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여성 편력이라는 걸 갖게 돼요. 문제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에 집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 호시지마는 33살까지 여자와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자친구는 만들고 싶어요. 욕구는 있는데 말을 걸기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혼자 상상으로만 여자에 대한 망상들을 해왔는데, 상상하는 걸 실제로 해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연출해낼 수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인터넷 그림 커뮤니티에 야한 그림만 그려서 올리기 시작해요. 수위가 점점 세졌고요. 나중에 만화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이쪽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리는 그림의 내용이에요. 뭐 성인이 야한 만화 보는 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야한 걸 넘어서 이 신체 일부가 없는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환상이 있던 겁니다. 신체 절단 애호증이라고 신체를 훼손시켜가면서 성적 흥분을 하는 그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호시지마는 자기 몸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장면에서 좀 흥분을 하는 쪽이었다 그래요. 이런 그림만 그리니까 좀 안 좋은 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던 겁니다. 이게 실제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유였던 거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시지마는 916호에 두 자매를 보게 됐고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그림과 여러 상상들로 해온 그 망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고문과 성관계를 통해서 쾌락과 고통,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번갈아
주면은 상대방의 정신이 개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본 범행 계획은 완벽했어요. 자기 기준에서만 완벽한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되도 않는 소리죠. 범행을 결심한 호시지마는 2008년 4월 18일 저녁에 916호에 사는 루리카가 집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문이 잠기기 전에 따라 들어가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이때 현관에 피가 튀었고요. 잠깐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호시지마의 지문이 916호 현관에 찍혔던 겁니다. 호시지마는 루리카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카를 빼 위협했어요. 루리카가 둔기에 머리 맞았지만 아직 의식이 있었고요. 칼까지 들었으니까 범인이 더 이상 반항하면은 목숨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918호로 들어갔는데 호시지마는 여기서 이제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입과 손발을 묶어서 방에 눕혀놨습니다. 성폭행할 생각이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 긴장감이 좀 있었는지 몸이 따라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야동을 봅니다. 영상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건데 몇 시간이 지나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러다 밤 10시 40분쯤에 초인종이 울렸다는 거죠. 언니의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건물 조사를 나온 겁니다. 호시지마는 루리카가 소리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은 뒤 문을 열어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자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수상한 사람도 없었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니까 고민에 빠져요. 일단 저지르고 봤는데 막상 경찰 찾아오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루리카를 돌려보낼 수도 없어요. 루리카에게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거짓말을 시켜볼까 생각해봤지만 루리카가 들어줄 리가 없고요. 해주더라도 경찰이 믿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루리카를 내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호시지마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흉기로 살해했고요. 시신을 훼손합니다. 냉장고와 종이박스에 담은 거죠. 그럼 경찰이 건물의 모든 집안을 들어가 봤으면서 왜 이 박스를 찾지 못했냐? 보통 화장실 천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배관 점검할 때 쓰는 점검구거든요. 여기에 숨겨놨던 거예요. 이게 경찰이 찾지 못한 숨겨진 방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 공간은 좁았기 때문에 시신을 나눠 담았지만 다 올려둘 수는 없어요, 상자를. 그래서 일부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었고 호시지마가 예전에 게임센터 점장이었잖아요. 직업도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모은 게임이나 컴퓨터 부품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모아둔 박스와 섞어뒀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색을 나왔을 때는 컴퓨터 부품만 있는 상자를 먼저 자기가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저것도 열까요? 라고 해요. 시체가 있는 상자를 가리키면서. 경찰도 다 열어보긴 귀찮고 이 사람은 겉으로 수상해 보이지도 않아요. 수사에 협조적이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갔던 거죠. 경찰이 돌아가고 창문 밖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건물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도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시신을 밖으로 가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자 믹서기에 갑니다. 하수구에 흘려보냈어요. 경찰이 틈나는 대로 찾아와서 재수색을 해도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의심을 다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경찰은 쪽지문을 이미 확보했고 건물 전체 사람들의 지문도 받았잖아요. 호시지마 지문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일치하는 사람이 그때는 나오지 않았었냐는 건데요. 이거는 호시지마가 집안에 피를 닦으면서 락스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락스가 닿아서 손끝이 녹아 지문이 지워져 있던 겁니다. 그 당시. 운이 좀 따랐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성격에 비해 꽤 과감한 면도 있어요. 한 번은 시신 처리를 하던 중에 경찰이 찾아왔었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미 자기는 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머리까지 물을 뒤집어 쓰더니 수건을 감고 나옵니다. 샤워 중이었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럼 미안하다 이러면서 돌아간 적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름의 도박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거나 대화도 잘 하고요. 시신 담은 상자를 노출시키고 TV에 인터뷰까지 하는 게 그렇죠. 뻔뻔해요. 여러 번 시신 처리 반복한 끝에 거의 모든 증거품을 지우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두개골이나 가슴뼈, 골반, 척추뼈 같은 크고 단단한 부위는 처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부패하면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냄비에 넣고 삶습니다. 낮에는 의심받을까봐 밤마다 몰래 조용히 시신 처리를 진행해왔고 제대로 잘 시간이 없었겠죠. 하지만 피곤하다고 회사에 가지 않으면 이걸 또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멀쩡한 척 하면서 기자들과 경찰들 지나쳐갔고 출근을 정상적으로 해왔어요. 이때도 소지품 검사에서 들키지 않을 만큼의 사체를 굉장히 조금씩 들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경찰은 호시지마를 매일 마주쳤지만 아무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건 13일 만인 5월 1일 호시지마의 집에 더 이상 루리카의 흔적은 아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혔냐? 한 달 뒤에 녹았던 손가락에서 새살이 자라난 거예요. 이미 몇 번의 지문검사를 계속 통과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완전한 지문이 조회되면서 검거됐던 겁니다. 이제 재판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경우에 사형을 기대할 만하거든요. 하지만 사건 13개월 만인 2009년 9월 25일 냉혹하고 잔악하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이었지만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의 계획성이 없어 보이며 전과가 없었다는 점과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사형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판결이 필요한데 무기징역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사형인데 좀 드문 경우예요. 과정들은 우발적이었어도 행위로만 보면은 최고형이 나올 만한 수위였거든요. 하지만 계획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따진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사건을 맡은 검사는 사형을 노렸겠죠. 그러려면은 최대한 이 범행의 잔악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신 조각을 공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천을 수색해 봤었거든요. 여기서 뼈 조각 일부랑 신용카드 조각을 찾았는데 루리카 물건이에요. 이게 호시지마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최초의 증거였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는 원래 호시지마는 루리카의 언니를 노렸었다는 겁니다. 사람 들어가는 소리가 옆집에서 들리길래 언니인 줄 알고 따라가 봤는데 동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들이닥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루리카를 공격했던 거예요. 무기징역이니까 아직도 수감 중이고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치바 형무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아는 곳인데 1923년에 박열 의사가 일본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 투하 준비하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갇힌 곳이 여기예요. 선고 당시에 호시지마가 왜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건지는 잘 이해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체포하고 경찰은 컴퓨터 수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한 그림, 뭐 인터넷에 업로드 이런 거 다 알게 된 건데 그러면은 신체 절단 기호증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정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었겠지만 이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형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 보면은 어떤 범죄자가 얼마의 형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도하거든요. 어째서 왜 이런 형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법조계에 막연한 거부감과 불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법조계, 경찰을 볼 때 갖는 시선, 시각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요 2008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고토 맨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